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애덤 스미스가 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됐어요? 애덤 스미스는 일단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요. 놀랍게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애덤 스미스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고 국부론만 보면 아담 스미스를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가슴은 도덕 철학에 담겨 있고 차가운 머리는 경제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국부론에 담겨 있는 경제학. 아담 스미스를 신봉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고 아담 스미스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아담 스미스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 이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기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입니다. 이 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기 우리가 이제 위기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위기 경제학자들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지금 뭐 우리가 경제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의 위기이기도 하고 경제의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총체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붙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위기의 이름만 다 대보더라도요. 아시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거 다 경제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경제는 위기라고 하는데 이 경제위기에 대해서 경제학은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학이 이 위기를 잘 설명을 하기를 했나 또는 예측을 하기를 했나 심지어는 해결을 하기를 했나 모두에 대해서 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당연히 어디에 쓸모가 있냐라는 의문에 직면하면서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지금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학의 뿌리가 되는 과거의 경제학이라는 큰 건물을 지었던 그 대단한 경제학자들 그분들도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경제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누가 떠오를까요? 경제학하면 아담 스미스. 그렇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네. 이분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무래도 경제학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아담 스미스 하면은 기본적으로 꼭 경제를 공부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뭐 근대시대 방인주의 뭐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또 그쵸? 사실 애덤 스미스는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들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인용할 때는 상당히 그 단편적인 사실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좀 더 그렇죠.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나누기로 하고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보통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부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단 말이죠. 아주 방대한 책인데 그 책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250년 가량 가까이 되고 있어요. 2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도 아직까지 그 책에 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작동 원리 이렇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애덤 스미스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 말고 다른 이야기들도 애덤 스미스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세계로 와서 한번 이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상당히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담 스미스 답답한 마음 우리가 좀 풀어주는 시간 이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학의 시조, 경제학 아버지 애덤 스미스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담 스미스가 어떤 점 때문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 또는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독립적으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아담 스미스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 스미스까지만 해도요. 경제학, 이코노믹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담 스미스도 안 썼죠. 그렇습니다. 아담 그렇죠. 스미스도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가 같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표현으로는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학이나 철학에서 정치와 경제를 다 이야기하는 시대였고요. 네네.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에 있었다는 점에서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그 뒤에 나오는 250년 동안 국부론 이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 방임주의도 이야기하고 정부의 개입도 이야기하고 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애덤 스미스 이야기 안에 그 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과 동시에 경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의 분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한다. 막상 자기는 경제학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게 원래 모든 학문의 아버지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막상 보면은 뭐 뒤에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서 자기는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바흐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그 녹음실인데 이 음악 장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음악의 아버지 바흐. 뭐 그러면은 보통 그러면 바흐 이전에 음악이 없었냐면 음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 뭐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만든 다음에 화성학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음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바흐가 정립을 하니까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정치학을 또 좀 공부하기는 하지만 뭐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보통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마키아벨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키아벨리가 있기 이전에도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는 마키아벨리인데 마키아벨리도 정치학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면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학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가능한. 그러면은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이런 거를 알고 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사실은 예. 있습니다. 아까 마키아벨리도 그 시대가 있고 바하도 그 네. 시대가 있는데요. 애덤 스미스가 나왔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이제 시대가 전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제 운용 원리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관습과 명령과 시장입니다. 관습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이 과거의 이 원시 공동체 사회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사냥 나갑니다. 돌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계속 동물 잡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 안 나갈 때는 그냥 누워서 놉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고기가 오면 그때부터 고기를 막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나눌 때 보면은 형은 어떤 고기에 뭐 어떤 엉덩이 부위를 가져가고 동생은 다리 부위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막 다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인데요. 그거는 누가 그걸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자기들의 무슨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우리 모르게. 아버지 때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하는 거지. 옛날에 뭐. 그 초등학교 때 배운 그 품앗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내 이익을 위해서 왜 남을 도와줘야 돼? 내 거 하기도 바쁜데. 하지만 가서 옆에 가서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다 전통과 관습에 의해 가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하나의 이 경제 문제 해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명령이라는 것은 누군가 절대자가 나타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이거 만들어, 너는 저거 만들고 다 만들고 나면 이거는 이렇게 나눈다, 저렇게 나눈다 룰을 정해줘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 때 노예들을 쫙 동원해가지고 한 군데 다 모아서 돌을 멀리서 날라오도록 한 다음에 피라미드를 만들게 하잖아요. 그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도 묻지 않죠. 그건 이제 군주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전통 관습이라는 그 원리가 하나 있고 명령이라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관습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명령은 사람들을 막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괴롭히지만 경제가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재자든 군주든 계획을 잘 세워서 밀어붙이면 생산량이 막 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서가 그 애덤 스미스 시대 이전까지 있었던 겁니다. 시장이라는 질서는 일부 있긴 했는데 경제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지 못했는데요. 애덤 스미스의 시대 요때에 이제 처음으로 시장이라는 원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서로 이제 다들 이윤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래라는 것 자체가 그 이윤 추구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애덤 스미스 당시에는 중세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중세 때까지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생활을 해도 이윤 추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죄악시되기까지 했었죠. 그 세계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중세 시대 때 이제 상인 연합이라고 하죠. 길드. 그렇습니다. 그 길드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 길드에 있는 상인들끼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길드를 만든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길드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어. 것인데 생산과 이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드에서는 누구를 몇 시간 일을 시키고 월급은 얼마를 주고 그리고 승진은 언제 되고 이런 것들이 관습으로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장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관습으로 다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은 어떤 한 명의 장인이 막 성공해가지고 도제를 한 50명을 고용하고 100명을 고용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서 대기업이 되고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피하고 관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을 뿐이지 길드라는 것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끽해야지 길드 정도가 있었던 중세 시대에서 네. 이제 근대로 이제 넘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른바 국부론이라고 하는 그 책 이제 쓰실 때인데 와, 그 상황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혁이 많았던 때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태어나기 좀 전에 이제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터지고 이제 의회제도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저기 이제 미국의 신대륙 미국은 1776년 그때가 이제 국부론이 있다가 말할 연도라도 잘 외우시네요. 제가 그게 전공인데 그것도 못 외우고 있으면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입니다. 1776년 그리고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1776년도에 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었는데 시장에다 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다 네. 통하는 겁니다. 제임스 와트가 사실 굉장히 불우한 천재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이 시대를 잘 만나서 나중에 빛을 발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막 기계나 도구 같은 거 만들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국의 글래스고라는 지방에서 예.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장인으로 자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존에 있던 도구 말고 혁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도구를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도구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는 대장장이 길드에서 못 만들게 한 겁니다. 경쟁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금지되어 있는데 당신 만들면 안 된다. 예. 길드 조합원으로 들어오면 관습을 지켜야 되고 조합원이 아니면 만들어서 팔면 안 되고 우리가 다 가서 맡겠다. 이렇게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대학을 갑니다. 그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만드는 거는 안 되지만 그래서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증기기관이라는 것에 또 눈을 뜨게 되고 발견해서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 질서에 의해서 억압을 받다가 그것을 깨트리고 나가려는 어떤 혁신가의 모습을 제임스 와트가 갖고 있었던 거죠. 난세에서 영웅이 난다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이런 학문적인 애덤 스미스의 그런 경제학이 튀어나오고 또 산업혁명의 그 뭐랄까 기폭제가 되는 증기기관도 그렇죠. 이제 나오게 네. 되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 제임스 와트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기회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역사책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아크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니 방적기라는 것을 개발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동네 이발사였습니다. 실 뽑는 맞습니다. 실 실 뽑는 뽑는 게, 방적기. 그렇죠. 예. 예. 동네 이발사인데 어느 날 이렇게 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을 일단 뽑아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옷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네. 그럼 옷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실 뽑는 기술은 옛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요즘 말로 하면 여기에 사업 기회가 있구나. 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잘 캐쳤네요. 그렇죠. 그래서 방적기에 관심을 쏟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네 이발사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처음으로 생긴 시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역전이 가능해지고 혁신이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상당히 이제 개혁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런 새로운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시민혁명을 통해서 신분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화가 되거나 이제 폐지 일부 직전까지 간 상황이고 그 자기의 능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그럼 그때 이제 아담 스미스는 뭘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도대체? 애덤 스미스가 이제 다들 경제학자라고 알고 계실 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누굽니까?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렇죠. 주로 네. 경제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재야 경제학자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경제연구소에서 예. 경제를 연구하고 있거나 경제에 대한 글을 쓰거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애덤 스미스는 일단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요. 경제학의 아버지니까 경제학을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들한테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랬을 수가 없죠. 네, 그랬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놀랍게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경제학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학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예. 사실은 철학자였다는 게 이제 예, 철학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설명할 수 없는 있는 게 겁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과가 20세기 때 생겼어요. 그 1903년. 그 알프레드 마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한계 효용 그분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분이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만든 것이 처음이니까 대학에서 가르친 지는 이제 110년? 이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을 가르쳤을 리는 없고 18세기 때 사람이니까 철학을 가르쳤다. 어떤 철학입니까? 도덕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도덕 철학이 한 축에 있고 애덤 스미스 나중에 이 경제학이 있고 도덕 철학은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 담겨 있고 집대성돼 있고 이 경제학은 국부론이라는 책에 집대성돼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자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네. 접근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명언을 네, 남겼잖아요. 그쵸. 네. 사실 애덤 스미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뜨거운 가슴은 도덕 철학에 담겨 있고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 담겨 있고 차가운 머리는 경제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국부론에 담겨 있는 경제학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철학에 관련된 도덕 감정론 보니까는 철학 중에서도 윤리학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 책과 국부론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그 국부론 두 가지 책을 다 봐야겠어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도덕 감정론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도덕 감정론에 도대체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쉽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원문을 보면요, 예. 이게 참 페이지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인데요.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도덕감정론이란 책에 어떤 문구가 하나 있냐면요. 어떤 사회는 자비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말 자체가 되게 어렵네요. 자비심이랑 정의. 이게 그렇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게? 자비심이 많으면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자비심이 많으면 정의로운 것 같이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약간 다른 거죠. 예. 자비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는 좀 나가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될 거고 정의는 사회 공동체에 있는 어떤 질서인 거죠. 사회 공동체가 공감하는 예. 어떤 원리 그것이 이제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이 사실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자유방임주의자 하면은 보통 공동체의 정의 이런 거보다는 개인들은 다 이기심에 의해서 이 행동을 하면 되고 자기 이익을 막 추구하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이 사회의 질서는 유지가 된다. 국가가 개입해서 무슨 정의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은 되게 인위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애덤 스미스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 게 그렇죠. 아닌 그게 거죠. 우리가 위기의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도덕 감정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면 그럼 그 정의를 위해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이제 인간 내면으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도덕 철학이기 때문에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어떤 행동의 동기는 좋은데 결과가 나쁜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동기가 좋다고 그래서 다 결과가 좋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경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 뭐 아무도 보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결과는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럴 때 생기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사회는 그 결과를 보고 그냥 판단을 합니다. 대체로 남들은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뜯어보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만약에 애덤 스미스 용어로 따지자면 공평한 관찰자라는 것을 내 내면에 가지고 있다면 공평한 관찰자. 예, 내 스스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비춰서 보면 예,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동기가 괜찮은 동기에서 한 것인지 안 괜찮은 동기에 의해서 한 것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렇죠. 내 안에 또 다른 나. 뭐 이런 그렇죠. 거. 내 안에 또 다른 나죠. 어. 뭐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소신을 지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심이란 단어를 애덤 스미스가 사용하진 않았고요. 공평한 관찰자라는 공평한 관찰자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양심 이러면 계속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 내 동기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평한 관찰자가 없다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계속 쏠려가고 이 시류에 휩쓸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각각의 이 자아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공평한 관찰자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가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경제학을 떠나가지고, 이거 진짜 요즘의 그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얘기를 많이 이걸 보여주고 싶네요. 진짜. 맞습니다. 요 다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회 질서는 어떤 식으로 실현되냐? 이제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사실은 사회 질서라는 것은 그냥 개개인한테 맡기는 거다. 그렇죠. 이기심을 막 구현하고 뭐 그러다 보면 사회 질서가 생기는 거고 또는 뭐 우리 뭐 자선하고 뭐 기부하고 이런 것처럼 자비심에 맡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그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일단 세팅이 되고 그리고 그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의무감이란 것을 준다. 그래서 공평한 관찰자가 형성되면서 이 법의 정의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담 스미스를 신봉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이거 깜짝 놀랄 내용인데 이거. 그렇죠. 국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과 제도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들어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공평한 관찰자를 일깨워야 된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고 국부론만 보면 아담 스미스를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사실은 나옵니다. 조금 이해하기도 쉽고요. 현대에 비춰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요. 우리 주변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탕 해가지고 돈 한번 많이 벌어보겠다는 유혹. 뭐 주식 한번 해본다. 남들이 뭐 집 산다 그러니까 집을 한번 사본다. 뭐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할 때 요거 한마디만 속이면은 이거 한마디만 조금 이빨린 소리 하면 훨씬 돈 많이 벌어올 수 있고 그런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뜨끔뜨끔합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현대를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최저 생활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도 충분하고 개인의 야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진실된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도덕감정론에서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지만 개인들의 그 야심, 욕심,
최근에 이제 탐욕이라는 단어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사회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또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둘 다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사회를 살면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 그냥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도 있는 것이고. 그 말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그래야지 뭔가 발전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 사람이 다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 예, 이 종류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요. 뭔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아우 인간입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돈이 좋다고 하는 세상에서는 돈을 쫓아서 쫙 가는 사람입니다. 예.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것 같아.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런 사람을 연약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사회적 약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전혀 아니네요. 예, 세파에 잘 휩쓸리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강한 자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연약한 인간들이 사회 번영을 주도하게 된다. 그게 이런 방금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탐욕. 그렇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사회 번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경제 성장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윤국다리에서 막 뛰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아이고 막 이익을 늘려야 되니까 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혁신을 하기도 하고요. 네. 기계 값도 뭐 막 혁신은 별로 안 깎아보기도 하고 하고 이제 재료비도 깎고 구조조정하고 그렇죠. 이제 구조조정도 단가 하고 후려치기. 그리고 매출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네. 뭐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노트북도 만들고 뭐 무슨 패드도 만들고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제 외형을 키우고 있는 건 사실이죠. 대기업들이 그렇죠. 막 경쟁하면서 경제 외형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약하신 분들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연약한 인간이라고 애덤 스미스가 예.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연약해지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숨겨진 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명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한 인간과 현명한 인간 둘로 나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려운 단어 공평한 관찰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공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음. 정의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과 이 현명한 사람들이 균형 있게 있어서 연약함이 경제 성장을 막 만들어 가면서도 이것이 만들어낸 부작용들, 개인의 불행, 환경의 파괴 이런 것들을 이 공평한 관찰자를 가지고 있는 이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제어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 본성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만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약하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회를 봐봐서 다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예를 들면은 그 현명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공평한 관찰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시민단체로 감시 활동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시키면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정의로워지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애덤 스미스를 인용할 때 얘기하는 아니 그 정치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화를 해야 되고 네. 시장에서 다 같이 이기심에 의해서 경쟁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거라고 애덤 스미스가 그랬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 틀린 말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담 스미스는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탐욕이고 이 탐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한다. 반만 맞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반만 맞는 얘기. 그렇긴 한데 그 탐욕은 제어받아야 된다. 그 제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고 감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또 봤던 거죠. 이건 좀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를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인재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었고 그리고 사회와 법과 제도를 통한 정의 그리고 개인의 양심
공평한 관찰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강조하는 아담 스미스의 철학적 사상의 기초 하에 이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면서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 그렇습니다. 이놈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안중근의 발동 같아요. 애덤 스미스에게도 또 원죄가 있긴 있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다 아담 스미스 때문이다. 대공원. 다 아담 스미스 때문이다. 오일 쇼크. 다시 화려하게 또 폭삭. 아담 스미스 때문이다. 정말 아름다운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제어되지 않는 탐욕. 이 부분만 너무 강조되면서 현대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약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아담 스미스 때문이다.